자, 우리가 시험 전에 원래 나갔어야 되는 범위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이고 너도 안 했구나? 어려운 단원이어서 우리 되게 아껴뒀었던 단원이지. 그럼 7강 할까? 7강. 자, 7, 8강을 한 번에 다 나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됐어. 왜냐하면 이 7강에 누가 나와? 리브어 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나와. 플라톤의 정의론은 저번에 직업윤리 하면서 한번 배웠었고. 그래서 어쨌든 플라톤 정의론 나와.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분배적 정의해서 노직과 룰스와 왈처가 나오고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7강에 뭐도 있어? 교정적 정의도 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이랑 관련돼서 음보주의랑 공리주의가 나오고 형벌 중에서 가장 센 형벌이 뭐야? 사형이랑 관련해갖고 사형에 대한 사상가의 관점까지 나오는 게 이 7강의 내용이야. 어마무시한 게 다 들어가 있고 기출문제 풀 때도 가장 어렵게 느껴지고 말장난 제일 많이 치고 암기할 거 겁나 많은 단원이 이 7강이지. 8강도 좀 무겁긴 한데 얘만큼은 아니야. 여기서 그래서 이 생윤율 1강부터 15강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좀 중요하고 제일 약간 고3 학생들 이렇게 추려봤을 때 시험 문제에서 가장 좀 오답률이 높은 단원이 이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여기를 잘해서 이걸 잘해야 남들 틀리는 걸 마저 내가 1등급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보겠습니다. 일단 넘버링부터 볼게요. 넘버링 오늘 필기할 거 좀 많을 거고요. 얘들아 혹시 안 덥니? 좀 덥지? 나만 더운 거 아니지? 아까 비가 와가지고 긴팔을 입었는데 짧은 팔을 입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주연아? 꿉꿉해. 요즘 날씨를 종을 못 찾겠어. 어떤 때는 패딩을 입어도 될 것 같은 날씨다가 근데 18도는 좀 넘어가고 22도? 어때? 18도는 좀 넘어가자. 22도. 조금만 세다. 자, 넘버링 20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리브어 사회윤리적 관점. 이건 리브어. 야, 리브어도 은근 문제 풀 때 보면 되게 좀 짜증나고 어려울 때 있어. 그치? 자, 20번. 리브어는 일단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자면 리브어는 공동체주의지 거의 공동체주의에 가까워. 그래서 요거 아니야? 개인이 노란색이어도 개개인을 초월해서 사회는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개인이 사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개인의 행동이 결정돼. 그래서 노란색이지만 개인의 행동은 어떨 거야? 파란색일 거야. 일단 이번 이렇게 얘기하잖아. 개인의 속성과 사회의 속성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개인의 속성과 사회의 속성이 다르고 개인의 도덕적 이상이랑 사회의 도덕적 이상도 달라. 알겠어?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뭐야?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은 이타성이야. 근데 사회가 추구하는 제1의 덕목은 뭐야? 얘는 정의거든. 근데 봐봐. 내가 예시를 요즘 맨날 듣는 게 내가 러시아 국민이야 얘들아.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잖아. 내가 러시아 국민으로서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타적인 행위야, 이기적인 행위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거니까 이타적이지. 그치?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의롭니 부정이야? 부정이야. 그러면 봐봐. 개인적으로는 이타적 행위였지만 이게 정의롭지 못하잖아. 왜? 사회가 부정이야. 대체적으로 개인에 비해서 집단, 즉 사회의 도덕성이 열등하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 이게 뭐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모순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나는 나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을 위해서 하는 행위거든.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게 별로 정의롭지가 않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타성과 정의가 모순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 모순관계냐? 그건 아니야. 양립이 가능하긴 하지. 막말로 사회가 정의로우면 되는 거 아니야? 사회 자체가 정의로우면 내가 사회, 즉 집단을 위해서 하는 이타적인 행위가 정의에도 기여할 수는 있겠지. 근데 사실은 사회가 정의로운 경우가 드무니까 대체적으로 모순관계에 놓여 있다라고는 하지만,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 모순은 아니며 양립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양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 개인의 애국심은 국가 이기주의로 쉽게 전환된다. 난 그 얘기 듣자마자 정말 러시아가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개인의 애국심,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장을 하고 우크라이나랑 전쟁에 나가, 싸우러 가. 이거는 개인적인 애국심이야. 그런데 어때? 부정이잖아. 그치? 이거는 국가 이기주의에 기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동시에 달성되는 게 좀 어렵지만 절대적 모순관계는 아니다. 사회 자체가 착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게 2번. 그래서 개인의 속성과 사회 속성은 다르다. 개인의 도덕적 이성과 사회 도덕적 이성도 다르다. 그리고 모순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더라. 우리 원래 니부어 하면 이 말이 가장 대표적이지. 뭐냐면 도덕적인 개인, 비도덕적인 사회. 이럴수록 보통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에 비해서 열등하지. 집단, 즉 사회의 도덕성은 열등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개인의 도덕성이 사회의 도덕성을 결정을 못하네. 개개인이 도덕적인데 사회가 도덕적이지 않잖아. 도덕적인 개인인데 사회가 비도덕적이다. 그래서 이거죠. 개인의 도덕성이 사회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해. 근데 사회의 도덕성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개개인이 착해도 사회가 착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사회에 의해서 노란색 개인이지만 이 사람의 행위는 무슨 색깔이 돼? 파란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회의 도덕성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한다. 사실은 이거부터 알아야 돼. 도덕적인 개인, 개개인이 도덕적이고 사회가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했어. 사회가, 즉 집단이 개인에 비해서 도덕성이 열등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 Why?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 왜 집단은 개인보다 도덕성이 열등할까? 첫 번째, 개인의 이기심은 얘들아 개별적으로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 인간은 이기심도 있고 이타성도 있거든. 근데 개별적으로는 자신이 이기심을 억누르고 이타적 행위를 하는 게 합리적 개인 수준에서 가능하거든. 알겠어? 근데 집단으로 이행하면은 우리들의 이기심이 어떻게 돼? 나의 이기심, 수민이의 이기심, 우리들의 이기심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기심이야. 그래서 이기적 충동들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기심을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지. 집단 속의 이기심은 나 혼자만의 이기심이 아니라 이기심들이 결합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인간은 집단으로 갈수록 이기주의적으로 되어간다. 왜? 집단으로 들어가면 이기심을 통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기심을 이기심 통제 가능하지. 근데 집단 속에서는 이기적 충동들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자신의 이타성으로 이성으로 이기심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가 있지만 집단 속에서 이기심들은 어때? 사람들의 이기심이 결합된 상태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지 사실은. 알겠어? 그리고 두 번째, 집단 간 힘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래서 집단 간 힘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해서 힘을 많이 가진 집단이 힘이 약한 집단을 계속 착취하려고 해. 알겠어? 그런데 이런 집단 간의 갈등은 윤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이거는 힘의 논리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힘의 논리여야 해. 알겠어? 그래서 집단 간 힘의 불균등한 분포 때문에 부정의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개인 간의 갈등은 2번 이렇게 얘기했어. 개인 간의 갈등은 합리적 조정과 해결이 가능하지만 왜? 윤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해. 개인 간의 갈등은. 하지만 집단 간의 갈등은 이 말 들어봤을 거야. 집단 간의 갈등은 윤리적이기보다 정치적이야. 따라서 이게 정치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개인 윤리로 도덕성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돼. 즉 뭐로 해결해야 돼? 힘의 논리로 해결해야 되지. 즉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모겐소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알겠어?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갈등이 중식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집단 간의 갈등은 윤리적이기보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회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사회 정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힘의 논리가 필요해.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강제력을 필요로 해. 강제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 폭력도 강제력이야. 근데 꼭 폭력이 있어야만 강제적인 건 아니고 폭력이나 아니면 비폭력적인 저항, 조직적 저항 이런 것들도 강제력일 수 있고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도 강제력일 수 있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강제력이 존재하지. 근데 어쨌든 리브어는 자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필요하잖아. 강력한 힘의 논리가 필요해. 그래서 사회 정의 달성을 위해서는 강제력을 제거하면 돼, 안 돼? 강제력은 반드시 필요해. 따라서 강제력을 제거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지만 이번 또 그것도 인정해. 강제력은 위험한 수단이기는 해. 자칫 잘못 사용되면 이 사회를 더 부정의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 알겠어? 그래서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강제력을 제거해서는 정의를 달성할 수 없지. 근데 강제력을 좀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강제력 없이는 정의 달성이 불가능해. 그래서 강제력을 제거하려기보다 강제력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 즉 사회 정의 달성을 위해선 이렇게 깨알같이 설명했어. 실제로 읽기 자료에 나왔었고 선택지의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을 방법. 이게 강제력이야.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은 강제력 싫어하거든. 그래서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승인을 하지 않을 방법. 다른 말로 이게 비합리적 수단이고 강제력이야. 이게 반드시 필요해. 근데 뭐라 했어?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리브어는 이 강제력의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었어. 사회적인 달성을 위해서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나 자칫 강제력이 잘못 사용되면 이 사회가 더 어떻게 될 수 있어?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 리브어는. 알겠어? 그래서 이 강제력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 선의지가 반드시 필요해. 선의지의 통제. 개인의 도덕성이 필요해. 그러니까 봐봐. 개개인의 도덕성 함양만으로는 사회적인 달성은 할 수 없지만 개개인의 도덕성 함양은 전제되어 있어요. 일단은 개개인이 착해야 되고 플러스 강제력이 있어요. 일단은 개개인이 도덕성을 함양한 상태여야 강제력을 사용을 할 때 알겠어? 이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게 어떤 강제력?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얘들아 선의지의 통제를 받은 강제력이라면 폭력은 아마 거의 사용되지 않을 거야. 이유가 뭘까? 그럼 좀 비합리적이니까. 그래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다면 폭력이 사용될 가능성은 확 줄겠지만 그래도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종목적으로 뭘 위해서라면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럼 봐봐. 리브어에게 있어서 개인의 도덕성 함양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가 하면 맞아 틀려? 개인의 도덕성 함양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가? 맞지? 개인의 도덕성 함양은 필요하지. 그러면 개인의 도덕성 함양만으로 사회 정의는 달성될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뭐야? 선의지.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 정의를 위한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무슨 조건이라고? 사회 정의 달성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진 않아. 마찬가지로 강제력만 가지고 얘들아 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은 강제력은 자칫 이 사회를 더 부정의하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강제력만으로도 사회정의 달성이 가능한 건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강제력도 무슨 조건이야? 사회정의 달성을 위한 필요 조건이야. 결국은 사회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야.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즉 개인의 선의지, 도덕성 함양도 필요하고 사회윤리, 즉 강제력. 알겠어? 비합리적 수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렵지 않지. 근데 이게 말장난을 되게 많이 해서 교묘하게 섞어서 내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고요. 자, 옛날에도 결방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이거는 맞을까? 이건 실제로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선지였어. X일까 X일까? 자,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폭력은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다. 도덕적이야? 폭력이? 자, 여기 옷, 손 들어봐. 옷, 맞다. 틀리다. 맞아, 틀려. 기억한 거야? X지. 뭐라 그랬어? 사회적인 실현에 기여했다면 이게 본질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정의 실현에 기여를 했다는 거는 결국은
선의지 통제를 받았던 강제력이라는 거고. 알겠어? 어쨌든 정의 실현에 기여를 했다면 뭐야? 폭력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면 폭력이라 할지라도 뭐야? 비도덕적이지 않고 도덕적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알아두시면 리뷰어 끝. 됐지? (21번) 사회정의 종류 갈게요. 이쪽은 일단 지울게. 빨리 하고 있는데 21번 사회정의 종류가 뭐였지? 세 가지. 첫 번째가 분배적 정의. 사회적 희소 가치를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로, 정의로운 분배는 공정한 몫을 주는 거지. 알겠어? 공정한 몫을 주는 게 정의로운 분배다. 자, 두 번째가 뭐야? 교정적 정의. 이거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과 관련된 정의로, 이 교정적 정의는 보통 형벌과 관련되어 있지. 알겠어? 형벌과 관련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약간 얘는 보조적 수단의 정의인데 절차적 정의야. 우리가 이 절차적 정의를 배우는 거는 분배적 정의랑 연결해서 배우는 건데, 절차적 정의는 무엇이냐 이거죠?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는 얘기지. 절차가 공정하기만 하면 결과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알겠어? 결과의 내용과 상관없이, 결과의 내용과 상관없이 절차가 공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는 무조건 공정하다라고 보는 게 절차적 정의인데, 이 절차적 정의가 분배적 정의에서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자, 페이지 29페이지 24번에 분배의 기준 잠깐만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넘버링 24번에 분배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은 무엇일까? 되게 뭐 무수한 분배 방식이 있겠지. 알겠어? 무수한 분배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4개가 있어. 우리 책에 나왔던 거는 뭐가 있어? 절대적 평등이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예 똑같이 나누는 게 절대적 평등. 똑같이 나누는 거. 그리고 마르크스가 좋아하는 분배적 정의는, 마르크스는 우리가 절대적 평등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절대적 평등은 아니고, 마르크스의 분배는 뭐야? 능력에 따라 일하고 뭐에 따라 분배? 필요에 따라 분배. 그래서 자, 분배의 기준 중에 하나는 필요에 따른 분배야. 근데 절대적 평등이나 필요에 따른 분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되게 배려할 수 있어.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회와 분배가 돌아가니까. 알겠어? 그런데 절대적 평등이나 필요에 따른 분배는 생산 의욕을 굉장히 저하시킬 위험이 있지. 왜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고, 내가 나의 능력에 따라 일해도 내가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봤자 어차피 필요한 만큼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생산 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 능력에 따른 분배가 있고 업적에 따른 분배가 있어. 뭐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는 성취욕을 높일 수 있지. 그런데 이제 단점이, 능력은 약간 선천적 요인을 배제할 수가 없지. 약간 능력을 타고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알겠어? 그리고 능력은 측정하는 게 좀 힘들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가 없지. 업적에 따른 분배도 마찬가지야. 이거 업적에 따른 분배는 일단은 이 사람이 읽어낸 업적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거니까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과열 경쟁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봐봐. 이 분배, 대표적인 분배의 기준 이 4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로 분배를 하면 다 문제가 생겨. 모든 경우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배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알겠어? 그러다 보니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 이걸 좀 섞어가지고 뭘 만든 거야? 공정한 절차를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절차적 정의가 등장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절차적 정의 중요시한 사람이 우리 2명 배웠지. 누구랑 누구? 롤스랑 노직을 배웠어. 그래서 롤스랑 노직 얘네 둘 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데 약간 롤스의 그 절차적 정의 보면 필요와 능력이 약간 좀 섞여 있는 약간 이걸 적절하게 섞어서 공정한 절차를 만든 약간 그런 정의가 됐어. 어쨌든 자 사회 정의의 기준은 3가지가 있다. 자 그다음 22번의 플라톤의 정의로는 우리 직업윤리 하면서 했었어. 그래서 넘어갈 거야. 오케이? 23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 시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정의 몇 가지 있었어 얘들아? 3가지 있었어. 기억나죠? 하나가 보편적 정의. 아, 4가지. 이래 책에는 3가지 나오지만 사실은 4가지야. 하나는 크게는 2가지지. 보편적 정의. 다른 말로 우리가 일반적 정의라고도 얘기합니다. 보편적 정의와 무슨 정의가 있냐? 자, 특수적 정의. 다른 말로 우리가 부분적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특수적 정의에 해당하는 정의가 3가지가 나와서 보편적 정의 하나랑 특수적 정의에 해당하는 3가지 해서 쪼개면 4가지. 알겠어? 4가지의 정의가 나오는데 특수적 정의에는 자, 분배적 정의와 부정적 정의와 책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 이 사람 것을 제시한 건 교환적 정의가 있다. 알겠죠? 약간 이 타이밍에 잘 찍히고 있는지 확인해볼게. 가끔 꺼지기 때문에.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보편적으로 정의롭다. 이거는 뭐냐? 자, 공공선을 추구하는 법이 있고 알겠어? 그래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잘 지키는 게 일반적으로는 정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법이라고 줄여서 쓸게.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롭다. 자, 그리고 특수적 정의는 자, 이 법에 다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건데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분배랑 관련돼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그리고 교정이랑 관련해서는 교환이랑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법이 제정돼서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교정이 되고 어떻게 교환되는 게 정의로우냐? 자, 근데 이 특수적 정의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 비례의 동등성을 추구하는 정의다. 뭐라고? 비례적인 것이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정의라는 거는 비례의 동등성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 중에서도 자, 분배적 정의부터 할게요. 정의로운 분배는 뭐냐? 자, 동등한데 동등하지 않는 몫을 분배를 해. 예를 들면 주연이랑 선생님이랑 똑같이 10시간을 일했어. 근데 주연이는 빵을 10개를 주고 나는 빵을 5개를 줬어. 동등한데 동등하지 않게 분배했어. 내가 빡치겠지. 그치? 자, 이번에는 동등하지 않아. 나는 10시간을 일했어. 우리 주연이는 5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 동등하지 않아 이번에는. 그런데 동등하게 양 똑같이 빵을 10개를 줘. 이번 또 내가 빡치겠지. 동등한데 동등하지 않는 몫을 주거나 동등하지 않은데 동등한 몫을 주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야. 어떻게 분배하라는 얘기야? 동등하지 않으면 동등하지 않게 분배해야 되고 동등하면 동등하게 분배해야 돼. 즉 키워드가 이거야. 조금 줄일게. 키가 작아. 자, 이게 핵심이지. 같은
각자의 가치. 각자의 가치가 동등할 수도 있고 동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분배해야 돼? 각자의 가치에 따라 동등하다면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으면 동등하지 않게 분배해야 돼. 자, 그러면 얘들아, 똑같은 양을 분배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각자의 가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배받는 양은 다를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런데 만약에 아까 주연이가 10시간 일했고 황나리가 5시간을 일했어. 그래서 주연이가 빵을 10개를 받았어. 그러면 나는 5시간 일했으니까 주연이보다 적게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요번에 4개를 받았어. 이것도 좀 빡치는데. 그래서 각자의 가치에 따라 분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비례가 지켜져야 되냐? 봐봐. 10시간에 대해서 10개를 분배를 받았어. 그러면 5시간에 대해서는 5개를 분배받아야 이 값이 똑같지. 알겠어? 그러면은 나랑 주연이가 받아야 되는 분배의 양이 같은 건 아니야. 그래서 산술적 균등은 아니야. 양이 같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각자의 가치에 비례한 그 가치에 비례해서 받은 몫의 비례값이 똑같아야 돼.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어? 기하학적 비례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뭐에 따라서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기하학적 비례가 뭔데? 이거잖아. 아까 A라는 가치에 대해서 얘가 B를 받았어. 그러면 C라는 가치에 대해서 D를 받은 이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게 기하학적 비례지.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희소가치인 부나 명예나 권력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로 각자의 가치,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달성한 공적에 따라 분배하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겠지. 동등할 수도 있겠지만 동등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배받아야 하는 양이 똑같은 거는 아니야. 하지만 각자의 가치에 비례해서 받은 그 비례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성을 추구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잘 나와. 정말 각자의 가치에 따라 이 단어 굉장히 잘 나오는 거 알지? 내가 써주는 건 다 키워드야. 암기해야 돼. 그냥 써주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자, 그 다음 교정작전이라는 거는 이런 걸 뭐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상호 인터랙트 교섭을 하다 보면 알겠어? 손해와 이익이 발생하게 돼. 근데 한쪽의 일방적 손해가 한쪽의 일방적 이익이 발생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상호 교섭에서 손해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손해와 이익의 양이 어때야 돼? 양쪽에 같아야 돼. 딱 중간값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때는 얘들아, 그럼 봐봐. 내가 수민이랑 싸웠어. 수민이 지금 내가 발걸기를 해갖고 다리가 이렇게 반 깁스를 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수민이를 때려가지고 반 깁스를 했으면 얘와 나의 교섭에서 지금 불균형이 생겼어. 얘 마이너스가 생겼거든. 그럼 우리 수민이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내 발 부러뜨려. 똑같이. 그래, 이게 맞지. 알겠어? 뭐야? 손해를 주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요. 이익을 주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때 자, 수민이가 10시간을 일했어. 내가 5시간 일했어. 자, 이게 교정적 정의에 필요해? 아니지. 이거는 뭐 부나 명예나 권력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각 사람의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뭐에만 주목해? 얘와 나의 교섭에서 발생한 손해와 이익의 양에만 주목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정적 정의에서는 각자의 가치를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냥 동등하다라고 취급해. 뭐 10시간을 일한 사람이든 5시간을 일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니까 얘와 나 사이에 있어야 되는 손해와 이익의 양은 어때야 돼? 동등하니까 같아야 돼. 그래서 교정적 정의에서 달성해야 하는 비례는 산술적 비례. 양이 똑같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자, 교정적 정의는 모두를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
손해와 또는 이익에만 주목해서 손해를 준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이익을 준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거지. 즉 이거는 무슨 비례다? 산술적. 결국은 손해와 이익의 양이 똑같아지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성을 추구하는 정의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시험 범위에서는 교환적 정의를 거의 안 배우죠. 이렇게만 배우지. 그래서 얘는 기하학적 비례다. 얘는 산술적 비례다. 양이 똑같아야 돼. 모두가 동등한. 자, 교환적 정의도 교정적 정의랑 똑같아. 우리가 물건을 교환할 때 등가치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환되고 있는 물건에만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에 신경을 써? 안 써? 안 써. 그래서 교환적 정의도 뭐야? 모두를 동등하게 취급을 해. 알겠어? 그래서 등가치, 똑같은 가치의 물건을 교환해야 정의로운 거지. 쟤는 모래를 가지고 왔는데 나는 다이아몬드를 주고 교환을 하면 안 되겠지. 등가치의 교환을 해야 돼. 근데 이때도 역시 물건을 교환할 때도 그 사람이 10시간이라고 5시간이라고 그 각자의 가치는 사실은 따져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교환적 정의도 모이기 때문에 얘들아 모두를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환한 결과 양 자체가 똑같아야 돼서 이것도 그냥 산술적 비례의 동등성을 추구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입니다. 됐죠? 춥니? 괜찮아? 괜찮아? 얘기 잘해줘야 돼. 요즘에 감기가 너무 많고 이번에 감기 걸리면 안 낫는 거 알지? 잘. 한 달 넘게 갔네. 나는 감기는 안 걸렸어. 선생님은 무슨 알러지가 있어갖고 오늘 아침에 폐병 환자처럼 기침을 좀 했더니 목소리가 갔어. 아니 비가 오는데 왜 꽃가루가 없어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간지럽지? 이거 지워도 될까? 줄게요. 자, 25 절차적 정의 종류 봅시다. 이게 요즘에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고 작년부터 자 롤스가 제시한 원래 절차적 정의의 종류 세 가지입니다. 누가 제시했어? 롤스가 제시했는데 자 표를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공정한 결과에 대한 어떤 게 공정한 결과인지 공정한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 완전한 절차적 정의.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절차적 정의. 완전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 이게 무슨 말이야? 분배가 됐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분배되는 것이 공정한 결과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분배의 결과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증진시켜야 돼. 이것도 이제 공정한 분배에 대한 독립된, 그치? 공정한 결과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지. 결과에 대한 것. 또는 50대 50 똑같이 결과적으로 분배되어야 공정한 분배야. 이런 식으로 공정한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있고 이 공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완전한 절차적 정의라고 얘기해.
근데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기준은 있는데 이거를 담보할 수 있는, 이거를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야. 알겠어? 자, 그런데 순수 절차적 정의는 뭐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만 존재하는 경우야. 그래서 롤스에 대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왔거든. 공정한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필요한가 하면 예스야 노야. 롤스가 주장하는 롤스는 이렇게 세 가지의 절차적 정의를 제시해 놓고 자신이 주장하는 절차적 정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개념을 따른다라고 얘기했어. 알겠어? 즉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거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 뭐만 있는 경우야? 공정한 절차만 있는 경우야. 아까 절차적 정의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뭐냐?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지? 결과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 결과는 무조건 어떤 거야?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순수 절차적 정의의 개념이야.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없잖아. 그냥 공정한 절차가 있을 뿐이잖아. 즉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 필요가 없고 절차만 공정했다면, 정의로운 절차에 따라서 분배를 했다면 얘가 100을 갖고 내가 빵을 가져도 정의로운 거야.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 그냥 결과 내용과 상관없이 절차가 공정했다면 빈부격차가 커도 괜찮아. 정의로운 거야. 알겠어? 이게 순수 절차적 정의인데 롤스는 나의 정의 이론은 순수 절차적 정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어.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니까. 자, 롤스에 대한 문제로 공정한 이렇게 물으면 예스야 노야? 공정한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필요한가 하면 롤스는 아니, 결과에 대한 기준은 필요 없어. 어떤 게 공정한 결과인지 롤스는 분배를 할 때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분배를 하면 결과가 어떻든 결과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결과는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니네 알아. 원래 롤스를 현대 칸트주의라고 얘기해. 결과를 고려를 안 해서. 칸트도 결과를 고려한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 롤스도 분배를 할 때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 그래서 롤스도 누구 싫어하는지 알아? 공리주의적 분배 별로 안 좋아해요. 공리주의는 분배의 결과에만 신경 쓸 거 아니야. 그냥 결과주의니까. 알겠어? 그래서 롤스랑 노직이랑 맨날 공리주의 까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 우리 마라톤 보면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사실은 롤스를 우리가 현대 칸트주의자, 현대 사회계약론자라고 얘기해. 롤스가 얘기한 원초적 입장은 사회계약론에서의 자연상태라는 유사,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정의원 측이 도출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래 롤스는 현대 칸트주의자, 현대의 사회계약론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 됐니? 네, 그럼 본격적으로 26. 절차적 정의라는 게 정확히 뭔가 순수, 그러니까 이게 순수 절차 정의야. 이거야. 절차만 공정하면 결과 내용과 상관없이 그 결과도 공정하다가 순수한 절차 정의라고 롤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알겠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도 있는 게 완전한 절차 정의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기는 하는데 이거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경우는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그리고 순수 절차적 정의는 어떤 결과가 공정하다에 대한 기준은 없고 공정한 절차만 있는 경우야. 이 경우에는 절차만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결과랑 상관없이. 왜? 절차가 오르면 결과도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해.
이게 순수 절차적 정의인데 룰스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나의 정의로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을 따른다.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절차적 정의가 이거잖아.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럼 26번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사상가. 우리 몇 명 배웠어요 여기서? 몇 명 배웠지? 3명 배웠지? 내가 이제 6명을 알려줄 거야. 선생님 갑자기 6명이요? 아 3명은 간단하다. 사실은 6명이 나오기는 하니까. 그래서 6명 중에 간단한 3명을 하고 너희들에게 약간 휴식기를 줄게. 왜? 무겁잖아 여기 주제가. 그치? 그리고 한 사람만 이 7편 한 바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각오를 좀 하고 가야 돼서. 얘들아 그래도 두 번째 들으니까 좀 알겠지 않니? 아니야? 중 아니야? 아 그렇다고 해줘. 수민아 어제 고민하고 왔는데 어때? 좀 이해됐어? 이 부분이 아니야 고민한 게? 선생님 여기 되게 중요하다. 26번 분배적 정의랑 관련된 사상가. 우리는 여기서 3명을 배울 거야. 그런데 3명도 곁다리로 볼 거야. 3명은 당연히 누굴 배우겠어? 우리 여기서 노직과 롤스와 왈처를 배우겠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 뒤에 표 정리해서 계속 비교해 줄 거잖아. 근데 그럼 나머지 3명은 뭐예요? 앞에 나왔던 애들. 알겠어? 자, 이 3명 중에 한 명이 자 아리스토텔레스 앞에 나왔잖아. 얘가 얘기하는 얘들아 정의로운 분배. 얘의 분배적 정의는 뭐였어? 키워드가 각자의 가치에 따라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성을 추구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분배적 정의. 자, 불평등 허용하니 안 하니? 불평등 허용해 안 해? 아리스토텔레스? 불평등 허용하지? 각자의 가치에 따라 분배하는 거여서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10개, 5시간 일하는 사람은 5개 받잖아. 정의롭잖아. 그러니까 불평등을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한다. 정의로운 분배, 불평등을 허용한다. 이해되죠? 동등하면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으면 동등하지 않게 분배해야 되니까. 자,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알다시피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은 능력에 따라 하지만 뭐에 따라 분배? 분배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개인이 생산성을 사유화하는 거에 반대해. 필요한 만큼만 분배받는 거야. 그래서 뭐 사회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봐야지. 불평등이 허용이 되면 계급이 발생되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뭘 할 거냐면 된다.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정의로운 분배가 뭘까? 결과적으로 분배의 결과가 알겠어? 최대 다수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해야지. 자, 얘는 뭐가 되게 중요한? 결과가 되게 중요한 애지. 분배가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기여했다면 그래서 이익의 행복의 총량 극대화라면 그래서 행복의 보통 이제 분담의 입장에서는 행복의 총량 극대화에 기여했다면 그렇다면 정의로운 분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이 알겠어? 행복의 양이 가장 큰 거, 큰 분배 이게 정의로운 분배. 이렇게 3명이 있어. 얘네들이 간혹 섞여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려준 거고요. 이제 나머지 3명이 우리가 누구누구 할 거야? 노직, 롤스, 왈처를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몇 시냐면 6시 52분, 50분밖에 안 했어. 딱 5분 쉬었다가 57분에 할게요.